안녕하세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지기 하고 있는 복집사예요. 네, 이번 달에도 소개해드릴 책을 3권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에요.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의 119번째로 발행된 책이고요. 이제는 고전으로 취급받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의 단편소설 르네상스를 주도한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레이먼드 카버는 또 작가들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특별히 이 작품을 번역하신 김현수 작가님께서 레이먼드 카버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작품의 번역도 하셨고, 맨 뒤에 김현수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해설도 실려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아는 작가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굉장히 흠모하고 존경하고 본인의 롤모델로 삼았던 그런 작가인데요. 여기 이 책에도 그렇게 소개가 돼 있네요. 의심의 여지 없이 레이먼드 카버는 나의 가장 소중한 문학적 스승이었으며 가장 위대한 문학적 동반자였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네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레이먼드 카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했었고,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뭐 이런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이 소설을 읽게 된 계기는요, 워낙 이제 이 작가에 대한 소문을 그동안 많이 들어와서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던 작가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리커버돼서 출간되거나 새로 번역돼서 출간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리커버돼서 나왔는데요. 저희 서점에서 판매가 돼서 지금 갖고 있진 않고, 이런 디자인의 시리즈로 출간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아, 이참에 좀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 목록 리스트에 이렇게 좀 상위에 올려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 달에 읽게 됐어요. 저희가 이번 달에 겨울방학을 좀 길게 가져서 그 방학 기간 중에 부담 없이 읽으려고 별 생각 없이 사실 펼친 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읽고 나서는 읽는 중간에 벌써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 작가한테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되게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시간을 내서 읽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유명한 작품은 다르구나. 왜 작가들이 이 레이먼드 카버를 그렇게 좋아하고 흠모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게 됐다 그럴까요? 읽고 난 뒤에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설이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하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에 굉장히 몰입하게 된다든가, 공감을 하게 된다든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에 따라서 뭐 감정선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든가, 그런 일이 별로 없고 거리를 두고 보게 돼요. 멀리 떨어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강 건너 불 건너하는 그런 심정으로 보게 된다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하늘에서 이렇게 저 밑에 있는 인간들을 이렇게 연민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소름이 돋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읽기가 불편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할 만도 한데, 읽다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이상하게 읽는 것에 빨려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계속 그 구경을 더 하게 된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문체도 되게 특이한 게,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감정 묘사나 인물 묘사를 자세하게 공감되게 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짧게 문장들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런 문체 때문에 또 말씀드렸던 건조하게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주인공이 등장해서 이런저런 일상을 겪다가 갑자기 주인공의 아이가
사고로 죽게 되는데 그걸 너무 건조하게 묘사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상처가 클지에 대해서 인물로 들어가서 묘사하지 않고 그냥 겉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듯이 이렇게 그 행위만을 묘사한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건조함 때문에 오히려 더 연민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이 소설이.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설명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소설의 매력이 굉장히 기이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주제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삶의 불가사의. 김현수 작가님의 작품 해설에서는 이제 불가해한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왜 이런 아픔과 고통과 상실을 겪게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그냥 일어날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겪어나가고 통과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거리를 두면서 조곤조곤 얘기해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소설이 건조하고 냉정한 느낌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삶의 진실에 더 가깝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져들게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은 그 진실을 이렇게 마주대하게 해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뒤에 붙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불가사의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의 의미를 두는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김현수 작가님이 이 소설 말미에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쓰시면서 그 제목으로 맹인에게서 뭔가를 보는 법을 배우기. 맹인이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맹인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소설을 쓰는 것과도 같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맹인이 보지 못하면서도 무언가를 더듬거리며 그려내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소설을 쓰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귀가 달려있다고 해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눈이 달려있다고 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뒤집으면 눈이 없다고 해서 못 본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말하자면 대성당은 낙원에서 추방된 뒤 자신만의 공간에서 고립된 채 눈 멀고 귀 먹은 채로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자신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충만한 무언가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단편집이다. 그게 과연 무엇인지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를 그려내는 그 무언가가 중요하고 그 무언가를 그려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소설이 아닌가.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이, 올해도 내가 정말 애정하는 작가를 한 명 발견했구나. 작년에 제가 이제 올리버 스트라우트라는 작가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 레이먼드 카버라는 작가를 제가 뒤늦게 발견하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큰 기쁨과 흥분을 안겨줬던 작품이고요. 앞으로 제가 그래서 이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들은 좀 지속적으로 읽어볼까 생각 중이고, 강력히 추천하는 마음으로 이 소설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정여울 작가님의 문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정여울 작가님은 저희 제주살롱하고 조금 인연이 좀 있어요. 저희 서점이 오픈하고 저희가 한창 뭐 강연이나 북토크 이런 행사를 많이 할 때 정여울 작가님을 자주 모셔서 강연도 듣고 북토크도 하고 했었고요. 저희 서점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런 작가님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님께서 그리고 항상 저희를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정여울 작가님이 그 집필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신간도 많이 내시고. 이번에 문학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담은 신간을 내셔서 제가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읽게 됐는데요. 작가님께서 여행 에세이도 많이 쓰시고 뭐 심리치유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문학평론가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박사라는 학위도 있으시고 문학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 분인데 역시나 이 책을 읽으면 작가님의 문학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어떤 사람이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몰입하고 그것을 탐닉할 때 그거를 우리가 덕질이라고 하죠. 어떤 그 무언가에 빠져들고 덕질을 해나갈 때 몰입해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그 좋아하는 마음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하고 같이 기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그 좋아하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나도 같이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빠져들고 같이 덕질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하지만 작가님의 어떤 이 문학사랑과 책사랑을 보고 있으면 부끄럽고 겸손해지는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이거 읽어봐야지, 나도 봐야지,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책을 읽겠다는, 문학을 읽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이 마구마구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독서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나 좋은 작품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그 좋은 작품들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작가님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그 관점이란 것이 뭐 이론적이거나 분석적인 어떤 그런 해설이 아니라 문학평론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문학이 그 작품이 왜 좋은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그 감성적이고 정서적이고 따뜻한 톤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해 주듯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이 책을 쓰실 때 문학과 독자 사이의 어떤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 독자들에게 문학을 어렵지 않게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구절을 조금 읽어볼까요? 문학의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문학의 놀이터를 만들어 누구나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덧칠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문학이란 이름의 거대한 공동체적 벽화를 그리고 싶다. 문학이 아직 너무 멀고 거창하고 심오하고 다가가기 힘든 그 무엇으로 느껴지는 당신에게 문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웃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네. 문학이라 그러면 저희가 좀 약간 좀 어렵게 느끼고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실제로 좀 어려운 문학 작품들도 있고 하기도 한데 개인적인 경험담을 통해서 아주 공감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도 조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타인은 물론 나 스스로조차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 때, 가족에게는 차마 내 나약함을 보여줄 수 없을 때, 나의 평범한 일상 바깥에서 나를 아무 기대 없이 바라봐줄 누군가의 간절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내 익숙한 세상 바깥의 응원, 그것이 바로 내게는 문학이었습니다. 문학작품을 읽을 때 저는 적어도 아무런 꾸밈도 치장도 필요 없는 그냥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문학이 필요한 시간은 이곳에서는 마음껏 울어도 괜찮은 시간, 이곳에서는 마음껏 세상을 향해 소리쳐도 되는 시간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문학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본래의 나 자신을 찾아가는데 길잡이가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구구절절하게 와닿게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학작품들은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고전으로 알고 있는 뭐 오디세이아부터 시작해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든가 뭐 보바리 부인이라든가 뭐 이런 고전 작품들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책뿐만이 아니라 영화나 노래 가사 이야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소라의 어떤 가사를 하나의 시적인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소개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보다 좋은 입문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독서가 가지는 기쁨,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위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자, 다음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과학에 대한 책인데요. 리사 펠드먼 베럿의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과학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것저것 이 분야 저 분야에 되게 관심이 제가 많은데, 과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과학 입문서라 그러죠. 과학 대중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도서들을 제가 이렇게 틈틈이 챙겨서 읽는데, 요즘 우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과학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AI,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생명공학,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요즘 또 주목받고 있는 과학 분야 중에 하나가 뇌과학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뇌과학자인 정재승 박사님께서 또 여러 매체에 나와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저술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뇌과학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어디선가 접하게 됐고, 입문서로 좋겠다 싶어서 독서 리스트에 올려놨다가 이번에 읽게 됐어요. 해외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고 추천이 됐던 그런 도서기도 하고요. 이 리사 펠드먼 베럿이라는 저자분이 이 뇌과학, 심리학, 신경과학 분야의 아주 대가라고 하시네요. 하버드 대학교 범뇌행동센터의 수석과학 책임자이시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 중 상위 1%에 속하는 신경과학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킵해두고 있다가 이번에 읽게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저처럼 입문해보고 싶으신 분들, 뇌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고 막연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히 추천드린 책입니다. 전문 분야의 어떤 지식이나 깊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일은 그 전문 분야에 정말로 대가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뇌과학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읽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루하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읽고 나서도 우리 뇌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어떤 그 이해와 지식을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좋은 점은 그 뇌과학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본 상식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고 할 수 있고 잘못된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 어떤 그런, 우리가 뇌 하면은 생각하는 어떤 영역을 관장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동물들보다 우월한 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그것도 잘못된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뇌의 핵심 임무는 이성이 아니다, 감정도 아니다, 상상도 아니다, 창의성이나 공감도 아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언제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함으로써 가치 있는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해내도록 신체를 제어하는 것.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벌레에서 진화해 아주 복잡해진 신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 뭐 장기가 있고, 그리고 뭐 먹고 소화하고 체온을 조절한다든가, 배고플 때 뭐 식욕을 증진시키게 한다든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 몸 전체 신체가 운영되게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거예요.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생존을 위한 진화의 그 결과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 책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진화에는 더 고등 동물로서 진화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나 방향이 없고, 종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진화했을 뿐이지 더 우월하게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뇌도 어떤 인간이 추상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 진화된 게 아니고, 그 인간이라는 동물이 생존을 하기 용이하도록 진화가 되는데, 뇌도 그 역할 중에 하나를 하는 형태로 진화를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우월한 존재, 이런 것들이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을 깨주는 그런 역할도 해줘요. 이 뇌과학을 소개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선택은 우리를 향해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특정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돕는 특정 적응력을 갖춘 흥미로운 동물 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동물들이 인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 동물들은 각자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한다. 당신의 뇌는 쥐나 도마뱀의 뇌보다 더 진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르게 진화한 것이다. 더 뒷부분에 가면은 인간의 사회가, 인간의 문명이 운영되는 방식이 뇌의 신경들이 연결되는 패턴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 패턴이 연결되는 방식이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인과 소통되지 않았을 때, 타인과 교류가 없을 때 이 뇌의 어떤 그 기능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신경과학, 뇌과학, 생물학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 사회의 문명의 그 운영 원리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주변 환경과 어떤 교류와 어떤 정서적 자극을 받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친구들과 교류하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뇌의 작동 원리나 구조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서도 그것이 우리 생활과 사회와 인간의 어떤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뇌과학이지만 단지 뇌과학뿐만이 아닌 그런 시야가 굉장히 넓은 과학책이고요. 그래서 역시 대가가 쓴 책은 다르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학 분야에 관심이 좀 있는 저로서는 아주 흡족하게 읽었던 책이어서 또 추천을 드립니다. 네, 2월도 다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햇살도 따뜻해지고 봄이 곧 올 것 같아요. 제주살롱도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곳 제주 송당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책을 읽어서 다음 달 3월 이달의 책 추천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